꼭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잠깐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능국은 이번에 좀 많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는지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전이라고 한다면 이전과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1, 2학년 때까지 배워오기에 이전 거를 바탕으로 배웠으니까 그게 기준이 된다면 변화하는 게 이렇게 변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화작이 1번부터 10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 그 다음 15번부터 마지막 45번까지 총 30문항이죠. 이게 문학이 15문항, 그 다음 비문학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독서, 공식적으로는 독서예요. 이 독서가 15문항, 이렇게 해서 총 45문항이면서 80분에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화작하고 문법이 선택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6월 달에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 화작이 11문항. 그 다음에 문법은 명칭이 바뀌죠. 언어와 매체로.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로 바뀌면서 얘도 역시 11문항. 그럼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이쪽하고 이쪽에서 각각 2문항씩 받아와가지고 문학이 2문항 더 출제가 되고 비문학이 2문항이 더 출제가 됩니다. 총 45문항. 사실은 이전에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요거 가지고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머님들 표준 점수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표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어려운 걸 맞추고 난이도 어려운 그 과목에 대해서 원점수가 높게 되면 표점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 역할을 사실은 엄매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최상위권 친구들 나는 반드시 최고의 학교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를 선택하시는 게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특별히 이 문법을 사랑하지는 않으나 실제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이과 친구들한테는 좀 많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 강의 이렇게 시간표 배정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도 있지만 엄매가 제가 총 6주 하거든요. 왜냐하면 범위가 6개 분야입니다. 이전에는 만약에 문법을 방학 동안에 특강을 한다 그러면 한 4주 특강 최고 맥시멈으로 잡아서 그렇게 들으셨을 텐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법 플러스 그 다음에 매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매체는 잘 안 다루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기본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한 6주 정도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화작은 총 4주 넣습니다. 4주. 화작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수업에 부담이 없어서예요. 수업 부담이 덜해서. 화작 이거 한번 하고 나면요. 수능 볼 때까지 화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지금 한창 고3들 지금 막바지잖아요. 근데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친구들 있어요. 모의고사 매번 봐도 2강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이런 거를 제가 보통 한 친구에게 3개에서 5개를 풀리거든요. 한 주에. 어머님들 그 양이 막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거의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친구들조차도 막바지에는 화작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워지려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게 화작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말귀 좀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걸 잘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화작이 조금 위험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남편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시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오세훈하고 한명숙이 정책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같아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 한명숙이 이대 나왔어. 이게 뭐냐면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는 것 자체가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게 화법은 정말 사람 학생이 학생삼 해가지고 서로 계속 말하거든요. 자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왜 학생이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르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제가 사주 특강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장문이죠. 장문 같은 경우에 사실 화법이고 장문이고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 이거 단원에 끼워져 있으면요. 학교 선생님들 스킵합니다. 시험범위 안 넣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쉬우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 주로 시험에 반드시 나는 것은 문학이나 문법 이건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애들이 생각보다 화작에 대한 기본기가 잘 없어요. 근데 화작의 첫 번째가 계획하기라고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뭐를 하느냐, 글 쓰는 목적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예상 독자를 정합니다. 자, 이 글 쓰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글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글 쓰는 목적이 정보 전달. 이러면 실제로 글로는 설명문이 되죠. 그러니까 글 쓰는 목적이 설득이 되면은 얘는 논설문이 됩니다. 글 쓰는 목적이 칭교나 정서를 표현하게 되면 얘는 글의 종류가 문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학을 우리가 17문항 풀게 되는 거고 설명문, 논설문은 문학이 아니다. 그래서 비문학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요거 17문항 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굳이 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한테 비문학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문학 푸는 방법을 쭉 말씀을 드리면 김유선 선생님은 문제풀이 위주의 선생님 같아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장문부터 시작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장문에서. 왜냐하면 장문에서 글을 쓰는 원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의해서 수능 국어의 비문학의 지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수능 국어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최근에는 총 4개의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가 플러스 나형.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문,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문. 이렇게. 그래서 같은 제재를 가지고 2개의 글이, 완결된 글이 나오고요. 이게 한 지문이에요. 여기에 6문항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의 지문을 가지고 5문항, 6문항 이런 정도씩 이제 문제가 배분이 되죠.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지문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야? 그런데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쓰시는 거예요.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근데 그 문제를 쓸 때에 뭐에 맞춰가지고 쓰느냐? 바로 장문 구성의 원리. 얘에 맞춰가지고 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 전체 구성 원리. 글 전체 구성 원리는 뭐가 있을까요? 처음, 중간, 끝. 자, 이런 구성 원리를 처음에 제대로 갖추어서 글을 쓰게 되는데 처음 문단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이며 이거를 어떻게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장문의 구성 원리예요. 중간에서는 그러한 논의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상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죠. 설명 방법 같은 거. 끝부분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마무리하겠다. 설명문은 여기에서 끝나기도 하고요.
만약에 논설문이라고 하면 마무리해서 나는 논설문이야 라는 표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를 글 전체 구성 원리를 몽땅 맞춰서 실제로 써 내려가는 게 그 지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지문 이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그러니까 시험지의 반장 정도를 차지하는 그 글은 완결된 구조로 되어 있고 처음, 중간, 끝이 모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200페이지 넘는 단행본 책 어딘가에서 잘라가지고 붙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문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장문 구성의 원리, 장문 구성의 원리에는 이런 글 전체 구성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구성의 원리가 있고요. 세 번째,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가 있고, 네 번째는 단어 차원에서 어떤 적합한 단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원리들이 모두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지문을 읽는데요. 자, 이게 지문이에요. 여기 문제 있습니다. 보통 5문제 딸려 있죠?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요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도 밑줄을 안 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에 모두 밑줄을 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둘 다 안 치는 거예요. 사실은 둘 중에 더 나은 거는 하나도 안 치는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치는 친구들은 본인이 내용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빠르게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독서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지문 표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문 표시 요소. 근데 이거를 잘못 배우면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지문 표시 요소를 가로, 밑줄, 세모, 옆세모, 네모, P, 이면, S, 프로그램, 솔루션 이런 거, 그 다음에 슬래시 2개, 엄청나게 많은 이 표시를 한 지문에 몽땅 하라고 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석하는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다 하다 보면요, 글은 예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문제 푸는 시간은 흘러가 버리는 거죠. 저거 다 하고 있을 시간이 사실 없어요. 한 지문에 한 10분 정도 딸려있는 5문제까지 해결하는 게 한 10분 정도여야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겠죠. 또는 여기에서 몇 가지 한번 다 읽고 또 문제를 1번에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동그라미 1번 읽었죠?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그것을 찾으러 가야 돼요. 2번 읽으면 그것도 찾으러 가야 됩니다. 본인의 생각에 확신이 없거든요. 근데 그 확신을 주고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게 하는 게 어떤 거다? 지문 표시 요소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다. 지문 표시 요소는 저는 크게 2가지 기호만 사용합니다. 가로에는 주어나 주체, 서술어나 그것의 가장 커다란 특징에는 뒤에 밑줄 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나 개념,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 공간, 그 다음에 목적, 수단 이런 거에 표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문 표시 요소는 사실 제가 OW, OH 원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문 표시 요소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 다시 또 다른 말로 뭐가 문제의 날지 출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바로 출제 요소거든요. 출제가 안 될 거를 열심히 읽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나 길어서.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럼 이런 것들이 제가 나머지는 적을 공간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그럼 몽땅 암기해야 되느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들도 금방 아세요.
오늘 가가지고 애한테 알려주셔도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6개가 우리 옛날에 육하원칙이라고 배웠죠. 이 6개가 모두 이거를 체크했을 때, 근데 이게 6개가 모두 갖추어진 거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썼을 때 이거 표시하고 이거 표시해가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가 나타났을 때, 그럼 우리가 애들한테도 조언을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이런 부분들이 중심 내용이다 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고3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문제로 출제되면 어떻게 출제되느냐, 문제 출제 요소는요 10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OWOH. 그래서 주어를 바꿔요. A 학자의 이론을 갖다가 뒤에 써놓고 B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라는 식으로 선택지를 구성을 합니다. 어머님들도 애들 오답 같은 거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니라 얘잖아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체를 바꾸거나 대상을 바꿉니다. 논의하고 있는 대상. 서로 다른 개념 두 개가 있다면 중간에 목적어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순서, 선후 바꾸기 이런 거 합니다. 시간 순서 바꾸기. 특히 소설 같은 데서 지금 우리 비문학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문학에도 그 다음에 합법과 작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에서도 시간의 선후를 바꾸는 경우 특히 고전소설 단지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풀 수 있게 만든 게 고전소설이거든요. 이 고전소설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바꾸기. 고전소설에서 또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비문학에서는 기술 제재. 그래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통신기, 그 다음에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통신기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채널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맨 끝에 수신기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게 각각의 공간마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실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실제 요소가 돼요. 자, 그래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문에서 다룰 때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려고 또는 뭐뭐 하고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1문단에 존재합니다. 1문단에. 우리가 어떤 기술 문제를 이런 기능을 가진 기술을 고안하게 되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고안했다. 자, 그 다음에 수단이나 방법은 뭐뭐를 통해 또는 뭐뭐 함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목적 수단까지를 모두 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왔다. 그럼 얘를 중심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또 하나의 지문을 놓고 쭉 읽어가면서 자 어디에 이렇게 표시하면서도 서술어 이렇게 읽었죠. 그럼 거기에 반드시 주어가 뭔지를 한 번 더 가가지고 체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중심 내용을 파악해 가며 읽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훈련이 안 되면요 애가 알아서 하겠지 잘 안 돼요. 여학생 공부를 좀 잘한 여학생 같으면 혼자서 좀 잘 파악을 하는 편인데 특히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 국어에 많은 비중을 주지 않고 글을 많이 읽어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 사실 하나하나 모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비문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지문의 구조는 5개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 애들이 있고요. 얘들이 이제 병렬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시간 순서로 과정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A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A는 B와 C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비교 대조 구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문에서 많이 쓰이는 원인 결과 구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구조, 그 다음에 논설문에서 주로 쓰이는 전제 주장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보통 설명문의 방식이고 얘들은 논설문의 방식입니다. 지문 구성 방식이에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1문장만 읽으면 자 1문장 끝까지 읽었어요. 애들한테 이 5가지 중에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니? 그럼 애들 대부분 다 대답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 순간에 딱 물으면 아이들 그러네. 그럼 1문단 읽고 전체 지문 구조 파악할 수 있는 거네. 근데 이 지문 구조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내용 파악 중심의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탐색 중심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 위주는 중심 내용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이해까지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 강조된 게 바로 정보 탐색용, 정보 탐색 위주의 지문이에요. 사실 저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 처음에 지문 대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을 넘게 국어를 가르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어들의 잔치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7.3 4편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는 7.3이 마운틴인 줄 알았어요. 이 산. 근데 그게 아니라 세종 때 만들어진 역법인 거예요. 천체 과학 역법책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이 어떻고 축이 어떻고 지가 어떻고 질이 어떻고 영차, 축차, 직차, 질차, 영숙차, 가강차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경삭, 정망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애들로서는 처음 듣는 그런 어휘로 이루어진 지문을 읽고 풀어야만 됩니다. 근데 저는 다 풀어요.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정리를 해줍니다. 몽땅 정리해주고 둘 사이 관계, 그 다음 정리해주고 둘 사이 관계. 그래서 지문에 완결된 구조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읽을 수만 있다면 풀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정보 탐색 위주의 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시간 동안에 예술적으로 내가 몽땅 이해해서 푼다. 저는 못 그러겠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수험생들은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접근법이 다르고 그리고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럼 풀 수 있는 방법의 기초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문 표시 요소. 그것만 잘해 놓아도 그냥 말하자면 애들 말로 서치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애들 말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와리가리라고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력 테스트예요. 이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보 탐색 위주의 문제를 풀 때조차도 지문의 구조를 파악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 B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C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보 탐색 위주가 여기에서 났다고 해요. 문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1문단의 첫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 전체를 지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내가 논의 대상 뭐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할 거야 라고 전개 방식을 얘기를 해주고 자 A라고 하는 논의 대상 얘기해주고 이 A에 대해서 B와 C로 나눌 수 있다. 엔터 치면 B, 그 B에 대해서 몽땅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C로 들어간다. 이런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B는 그래서 C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2번에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였어. 지문의 구조를 먼저 파악해요. 어디 있는지 바로 알고 가서 맞춰서 정보 탐색 유형의 문제라도 풀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지금까지도 너무 열심히 경청을 해주시는데 좀
이제는 어떻게 수업합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지문의 구조 5개가 있다면 문제 유형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다음에 10가지 말고는 문제 유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표제 부재 문제. 자, 이것의 변형들. 그 다음에 주제, 제목 문제. 그 다음에 집필 의도, 전개 방식. 그 다음에 전제 문제, 추리 문제, 표그래프 문제. 그 다음에 줄글 보기 문제. 일치 문제, 어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요거 1차 시에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2차 시에 진행하고요. 3차 시에 진행하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이것을 모두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익힌 후에 그 다음 순서, 정확하게 푸는 순서를 공부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머님들 애들이 자기 생각대로 풀어왔을 때 그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그럼 애들은 답답해요. 도대체 출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 유형마다 출제자의 의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10개의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저쪽 그 장문의 원리 이런 거 말씀드렸을 때 요거는 전체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체 구조.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는요. 일치까지 세부적인 내용의 이해, 문장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문장 전개가 어떻게 돼 있다 라는 이 논리 구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휘는 대부분 어휘 틀려요 이런 어머님들께서 책을 많이 읽어라 내지는 학교 선생님은 어휘는 초등학교 때 이미 다 형성된 거예요. 어머니 포기하세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 문법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예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아이들한테 이음절의 한자어에 대해서 사전을 몽땅 외우라고 내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맥적 의미,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그 유형별로 또는 문법으로 풀게 되어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요 집필의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집필의도의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이거 이렇게 구성됩니다. 뭐뭐에 대하여 뭐뭐 하려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논의 대상이에요. 논의 대상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글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솔루션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끊고 출제자의 의도는 두 가지야. 논의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글쓴 목적을 파악했는지. 그래서 논의 대상은 1문단 끝문장에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1문단 끝문장 보면 있어요. 그게 장문의 원리예요. 글쓴 목적은 어디 있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끝문단에 서술어에 있습니다. 끝문단 서술어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얘는 논설문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논의 대상을 밝혀주고 여기에서 만약에 논설문이라고 한다면 뭐에 대해서 주장하려고, 설득하려고,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라고 몇 개 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모두 수업을 해요. 애들은 이게 버전이 바뀌었을 때 실제 문제에 났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제일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것을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그대로 써머리를 해주면 뭐뭐 해야 한다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견해를 드러낸 거군요 라고 하는 글쓴 목적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유형마다 출제자의 의도가 있고 그거를 몽땅 배웠다고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순서에 맞춰서 푼다 라고 하는데 이 순서에 맞춰서 푸는 거는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만 해도 말씀드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자, 이거는 보통 핵심만 말씀드리면 애들 보통 읽어 내려갈 때 1, 2, 3문단까지 가면 뭐라 그랬지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어머님들 읽어보시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읽었다고 치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나온다면 그때마다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 되죠. 근데 애들하고 저하고 이 출제자 의도, 문제 유형을 파악을 모두 끝낸 다음에는 뭐가 가능해지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 읽고 5문제는 모두 풀리는 게 가능해지네요. 그래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단순히 스킬이냐?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장문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정확한 순서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중간에 기억에 대해서 물었다.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문제 3번에서 기억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단 구성의 원리에 의해서 장문의 원칙 중에 1문단 1주제 또는 문단의 통일성 원칙에 의해서 이 문단은 기억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읽자마자 3번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답 나오게 돼 있어요. 의심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여기 1, 2, 3, 4, 5 중에 5가 여기 있는 거면 어떡해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있다 할지라도 매우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를 이미 익히고 알고 접근하느냐 아니면 그냥 열심히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가면서 문제를 풀고 시간을 많이 걸리느냐 이 차이는 제 수업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많이 연습을 했고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연습을 했고 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그 아이들도 비문학이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 너무나 안정감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선생님하고 연습했던 그 순서대로만 풀고 있으면 문제는 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고의 어떤 아이들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총 6번이 비문학 수업이 돼 있고요. 그 다음 6번은 EBS 문학 연계라고 되어 있죠. EBS 문학 연계. 그래서 EBS 문학은 1월 30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출판이 됩니다. 그런데 애들 이 문학을 하나도 안 보고 3월 달에 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마다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EBS 문학이 왜 중요하냐? 3학년 1학기 동안에 이 EBS 수통 문학을 가지고 절반 나눠서 중간고사, 절반 나눠서 기말고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하고 비문학을 먼저 수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비문학 6조 수업했죠. 그 다음에 문학이 EBS 연계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문학 유형도 3가지예요. 딱 3가지. 문제 유형 자체가.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한 개념 수업과 원리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연습 문제가 뭐냐면 바로 EBS에서 이번에 출간된 그 수능 특강 문학이에요. 그럼 비문학 육지 이미 배웠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4권으로 나옵니다. EBS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서가 있고, 그 다음 화작이 있고, 엉매가 있어요. 이 중에 독서를 이미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모두 익혔죠. 그럼 이 수업하고 있을 동안에 문학 EBS 연계 6주 하고 있을 동안에 이 독서 한 권을 몽땅 뗄 거예요. 숙제로. 이건 숙제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개념과 원리를 수업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으로 함께 다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12주를 경과하고 나면 3월달 개학이거든요. 근데 개학할 때는 이미 문학과 독서 EBS는 한 번씩은 다 훑을 거예요. 근데 이때 매우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연습한 개념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원리로 구성되어 있어. 문학도 문제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한번 연습해 보자와 그 다음에 숙제로 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돼가지고,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할 때 문학은 매우 자세하게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4회 수업이고 엄대가 총 6회 수업입니다. 이 수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문학, 화작, 그 다음에 독서까지 사실은 1번부터 45번까지가 동일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항상 똑같아요. 그런 것들 제가 뭐 5개로 되어 있어요, 10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전체적인 틀을 국어의 틀을 잡고 3월달 개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래서 요 토요일 날 7시에서 10시까지의 수업은 정규 수업이고요.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3학년 정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능 때까지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